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 라는 주제를 강의를 하게 된 백권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저도 코로나 시기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좀 기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제가 첼로 연주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좀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잠시만요. 다음,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백관천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오늘 특강했던 강사님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이름이 박관천인데 관하고 관이랑 천을 바꾸어서 박천관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제 별명이 밥방찬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점심 식사하셨죠? 식사할 때 보통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먹을 때 밥반찬, 밥반찬이라고 하면 왠지 제 이름과 조금 어감이 비슷해 보이니까 제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제 별명 백반창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고요. 그리고 백광천 스토리 센터라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영등포에 있는데 지금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고 장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학위를 따기까지 논문만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인디고라고 언론이 있는데 이 더 인디고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 또 장애인식께서 교육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 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출간했으니까 작가겠죠. 어떻게 보면 첼로 연주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법도 공부했고 또 작가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고 또 기자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 장애인이구나 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 아니면 흰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장애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하나도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고 여기에 강사 소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마음껏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 눈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눈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근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자존 시력이 조금 남아있는 저시력인 경우도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또 저는 청각장애도 가지고 있어요. 청각장애가 있으면
자기가 연주하는 첼로 소리를 듣지 못하겠죠. 또 눈이 잘 안 보이면 악보를 보기도 어려울 텐데 제가 왜 첼로를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첼로는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 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책을 출간할 때 출판사에다가 제가 원고를 보냈거든요. 원고를 보내서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눈하고 귀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출판사 대표님이 화면을 넘겨주세요. 헬렌 켈러를 생각하셨대요. 헬렌 켈러도 시청각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헬렌 켈러처럼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그런 장애인가?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느꼈어요. 이제 제가 첼로를 연주한다고 하니까 이제 출판사 대표님은 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느껴주세요. 베토벤을 생각하신 거예요. 베토벤도 원래는 비장애인이었지만 나중에는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로를 하니까 베토벤을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원고를 계속 보냈거든요. 그래서 또 느꼈어요. 출판사 대표님은 제가 법도 공부하고 기사로도 일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제가 검도도 하거든요. 검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출판사 대표님이 혹시 이 사람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만큼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그냥 첼로 하나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보내드린 원고들을 다 읽어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또 넘겨주세요. 한번 좀 넘겨주세요. 네, 네, 잠시만. 자, 다시 앞으로 와요. 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에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시청각 장애라는 내용이 여기 법 체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내용을 잘 읽어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내용에다가 시청각장애를 추가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각장애와 관련된 내용에 시청각장애를 후렴구 부분에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시청각장애라는 단어를 법 조항에다가 넣었으니까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시청각 장애인을 시각 장애인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각 장애인과 비슷한 장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시청각 장애는 시각 장애와 비슷한 장애가 아니라 청각 장애도 가지고 있으니까 시청각 장애를 하나의 장애로 인정하고 시각 장애랑 시청각 장애를 다른 조항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하게 되니까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죠. 정황에 보면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청각 장애를 먼저 가지게 되었다가 나중에 시각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각 장애를 먼저 가지게 되었으니까 수어에 익숙하고 점자는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법조항에 대해서 어떠한 적용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시청각 장애인을 시각 장애인과 비슷한 내용으로만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큰 거죠. 또 여기시대요. 여기에는 초수어, 수어 통역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수어 통역 관련된 규정에도 시청각 장애인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데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제 교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한국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 줌 화면에 수어 통역사 한 명이 이 줌 방에 들어와서 수어 통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 됩니다. 근데 시청각 장애인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은 한 명의 통역사가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이라면 여러분 한 명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수어 통역이라고만 그냥 수어 통역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은 청각 장애인에게 제공해주는 수어 통역과는 제대로 지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청각 장애인들은 시각에 장애가 없으니까 그냥 수어 통역하는 거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시청각 장애인은 저시력의 경우에는 근접 수어,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 가까이에서 수어를 통역해야 되고 아니면 하나도 안 보이는 시청각 장애인은 수어 통역사의 손을 접촉해서 초수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청각 장애인에게 수어 통역하는 내용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시청각 장애인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당연한 국민이고 당연한 장애인인데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법 조항으로는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화면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알파벳 E, C 그리고 캣, 이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칠 때 시험 문제지를 받아서 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 문제지가 잘 안 보일 때는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7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시력으로 시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제공으로 확대 문제지를 신청했습니다. 확대 문제지는 제가 볼 수 있는 만큼 제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글자 크기, 글자체로 확대된 문제지를 받으면 좋겠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제공하는 확대 문제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법원 행정처에서 지원해주는 확대 문제지는 그냥 비장애인 수험생에게 제공해주는 시험 문제지를 그냥 200%만 확대하는 겁니다. 200%만 확대하면 글자가 크게 되는 줄 알았는데 200%만 확대해도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 확대된 문제지에다가 또 이 내용 도서 대기로 또 보면서 시험을 쳐야 되니까 시험 시간을 연장받아도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예를 들면 굵은 고드체, 굵은 고드체라고 하면 무조건 잘 보일 것 같죠? 근데 저시력인 경우에는 시야와 시력의 정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정도가 천차만별로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알파벳 E가 있죠. 알파벳 소문자 E가 있는데 굵은 고두체로 소문자 E를 쓰게 되면 테두리는 굵은 글자인데 가운데 작대기에는 얇게 나와요. 제 저시력으로는 그 얇은 작대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분명히 알파벳 E로 나왔는데 가운데 적다개를 제가 잘못 보게 되니까 C로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알파벳 영어 문제에서는 이 맞다라는 뜻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못 보고 캐스로 착각하게 돼서 문제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영어, 국어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많았던 거죠. 제가 대구대학교 출신이라서 대구대학교 장학생 지원센터에서 2년 동안 조교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조교로 근무할 때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그 대체도서 시각장애인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을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대구대학교 장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저시력인 시각장애 학생이 책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몇 포인트, 얼마나 큰 글자로 된 책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글자체를 선호하는지, 그거를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아서 저시력의 시각장애인이 조금이라도 보기 편한 글자 크기로 그 대체 노선을 제작해서 제공했었어요.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제도나 제도나 법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애인이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장애가 어떤 특성인지 그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장애와 관련된 제도들은 이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애인이 맞춰야 되는 구조라서 너무 불편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7년 동안 준비했는데 전혀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암담하고 불편하고 기억 없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거죠. 또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지금 잘 듣고 계실까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그래서 공모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취미생활로 영화를 한번 보곤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영화가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혹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일본 영화거든요. 굿바이라는 일본 영화인데 혹시 여기 이 굿바이 일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일본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제 인생 영화가 되었습니다. 일본 영화고 남자 주인공 이름은 다이고예요. 다이고. 다이고는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는데 이 오케스트라가 재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공연을 할 때마다 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되는 바람에 다이거는 실업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 광고를 봤는데 신문 광고에서 여행 도우미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행 도우미. 그래서 다이거는 지금 취업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행 도우미라도 해보려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사실은 여행 도우미가 아니라 신문 광고에 내거는 오타라고 하는 거예요. 오타. 여행 도우미가 아니라 영원한 여행 도우미래요. 영원한 영원한 여행 도우미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영원한 여행을 도와주는 일. 그러니까 시체에다가 화장을 하고 수의를 입히는 낙과사 일을 하는 거죠. 낙과사라는 직업을 알고 다이거는 깜짝 놀랐지만 사장님이 이것도 인연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장님의 조수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달고는 처음에 시체 만지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정성스러운 손길로 고인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달고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고 전문 낙관사로서 일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달고의 아내는 그리고 달고의 고향 친구는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을 하냐고 하면서 선생님을 해도 되고 철로 연수도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빠서 그런 일을 하냐고 하면서 시책 맞으면 달고의 손이 발가락하다고 하면서 다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달고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달고가 출근하는 곳은 장례식장이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죽은 사람이 있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암이나 불치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유족들도 있죠. 슬퍼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있는데 유족들이 있는데 유족들이 있는데 그런 유족들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달고는 살아가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게 돼요. 또 집에 오면 아내도 친정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달고는 혼자 있을 때 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럴 때마다 첼로를 연주합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지금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도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을 잘 아시잖아요. 저도 피아노나 바이올린은 잘 알고 있었는데 첼로라는 악기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첼로라는 악기는 이 굿바이라는 영화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듯이 제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달고가 연주하는 첼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고가 첼로 연주할 때 어때요? 되게 표정이 편안해 보이죠? 살아가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 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달고가 첼로 연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지금 공무 시험 준비가 잘 안 되고 있고 시청각 장애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장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현실이 벽에 부딪힐 때 이럴 때마다 나도 너무 힘들어 그럴 때마다 나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나도 달고처럼 첼로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첼로를 배우려면 첼로를 살 돈이 있어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되고 레슨을 돈도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저는 뭐였냐면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굿바이라는 용어를 보고 나서 1년 동안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모으고 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고 나니까 당시에 활동 지원하던 분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지원해주는 사람을 활동 지원사라고 하거든요. 활동 지원사. 당시에 활동을 지원해주던 분에게 제가 첼로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 집 주변에서 첼로 레슨 해주시는 선생님을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당시에 활동 지원하던 분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진짜 낮은 분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첼로를 배운다고 그래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게 더 급하니까 공부해라고 취업 준비해라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활동 지원해주던 분은 전혀 감수성이 좋은 분이었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살고 있던 집 주변에서 첼로 레슨하는 선생님 리스트를 5명 찾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선생님에게 문제를 보냈어요. 첼로를 배우고 싶다고, 첼로를 배우고 싶다고 하고, 레슨할 시간, 레슨할 장소, 레슨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주고받고 나서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소리를 못 들으면 레슨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두 번째 선생님에게도 문제를 보냈는데 두 번째 선생님도 세 번째 선생님도 네 번째 선생님도 다 제가 소리를 못 들으면 레슨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선생님에게 문제를 보낼 때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5번째 선생님도 레슨을 거절하시면 1년 동안 첼로를 배우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5번째 첼로 선생님은 모자 잘 받았고 첼로는 마음과 영혼으로 연주하는 악기예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열심히 잘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첼로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연주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제대로 연주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곡을 연주하지도 않고 그냥 막 즐겁게만 했었어요. 그래도 그냥 즐겁게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레슨을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진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넘겼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곡을 첼로 연주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선곡을 받아서 첼로 연주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첼로 연주하는 소리는 여기 줌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곡 중에 You Raise Me Up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 이 곡을 제가 영상을 조교 선생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들으실 때 제가 연주하는 소리 저는 하나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멜로디하고 제가 연주한 멜로디가 똑같은지 저는 못 듣는데 어떻게 연주하는지 멜로디가 똑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 첼로 소리가 되게 듣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여주세요. 네, You Raise Me Up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랑은 늘 도망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 뉴리즈 미업은 지난주에 초등학교에 장애 이해 교육을 했을 때 연주했던 영상이고 가장 최근에 연주했던 거고요. 사랑은 늘 도망가는 2023년에 제 생애 첫 번째 첼로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때 오프닝으로 연주했던 곡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 이거는 지금 연주 보여드린 거는 연주를 활동을 하게 되는 영상인데 지금 이 시점에 오기까지 그때는 집에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넘겨주세요. 네. 지금 제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 집 문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인 거예요. 포스트잇에 악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였던 거죠. 저는 이 포스트잇을 보고 나서야 제가 연주하는 첼로 소리가 벽간이나 창간으로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 첼로 소리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몰랐기 때문에 밤, 낮 가리지 않고 진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 포스트잇을 보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연습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첼로를 메고 밖에 나가서 연습을 했어요. 봄, 여름, 가을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밖에서 연습을 해도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제 연습을 못하니까 밖에서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봄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하루 일과 중에 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건물이 이웃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냐면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악기 소리로 큰 피해를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드는지 몰랐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하루 일과 중에 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하루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집에서 첼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다 써서 그날, 그날 밤에 제가 살고 있던 건물이 집집마다 문틈마다 다 편지를 꽂으려고 집을 나섰어요. 문틈에 편지를 꽂으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떨리면서 제 마음속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잘못하면 이 건물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제 마음속에서 다른 녀석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첼로를 계속 연습하고 싶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두 녀석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가 계속 고민하다가 첼로를 너무 연습하고 싶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책집 밑마다 다 편지를 꽂아두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그날 밤부터 제가 적어두었던 폰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100일 후입니다. 마음껏 연습하세요. 202호입니다. 응원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다 문자가 왔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로 감동적인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운 한 부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소송하시겠어요. 편지 잘 받을 거예요. 이호님이 듣지 못하는 첼로의 소리를 제가 대신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고 저는 덕분에 다음 날부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은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 감동적인 문자를 보내주었던 이웃님이 이 악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였던 이 이웃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님은 첼로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시끄럽다고만 포스트잇을 붙였기 때문에 제 편지를 받았을 때 저한테 많이 미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이웃님이 고마웠어요. 이 이웃님이 악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이지 않았다면 저는 첼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르니까 어쩌면 지금까지도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집에서 연습했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럼 견디다 못한 다른 이웃들이 민원을 넣는다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요즘 층간소음이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들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꼭 장애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조금씩은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글자들이 크게 적혀 있죠. 제가 앞보에 나와 있는 음표들이 잘 안 보입니다. 앞보 우선시에 음표들이 너무 복잡하게 빼곡하게 나와 있고 또 기호, 포르테, 피아노 이런 기호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 이름을 크게 적은 거예요. 제가 볼 수 있는 만큼 개 이름을 크게 적고 그 개 이름이 백자를 줄로 그었습니다.
도라는 개 이름이 두 박이면 줄을 두 개 긋고 레라는 개 이름이 한 박이면 줄을 하나 긋고 이런 방법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악보를 만들고 아빠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를 계속 보면서 더 외우고 나면 이제 왼손으로 문장을 짚어보는 거예요. 왼손으로 문장을 해보고 왼손까지 더 적용이 되면 마지막으로 오른손으로 활 그어보면서 하나의 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보만으로는 이 곡이 빠른 곡인지 느린 곡인지 아니면 신나는 곡인지 잔잔한 곡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첼로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 더 감정을 실어서 연주해야 되는지 어떻게 빠른 템포로 연주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더 강하게 여리게 연주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레슨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 또 글쎄, 첼로는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첼로는 알고 연주하잖아요. 알고 연주를 하는데 이 악기를 알고 연주하기 때문에 제가 첼로를 연주하면서 진짜 멋진 말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악기들 중에 연주자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더 있는 악기 같아요. 알고 연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주하는 소리를 제가 하나도 못 들어도 연주를 할 때 저희 심장에 가장 가까이 더 있으니까 저희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첼로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하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장애가 있으니까 못할 거예요.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생각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굿바이라는 영화를 보고 체로를 배우고 싶다고 결심했을 때 돈을 모으고 나서 활동 지원사에게 체로를 배우고 싶으니까 집 주변에서 레슨하는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자격 감사성이 정말 낮은 활동 지원사였다면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못 듣는데 어떻게 첼로를 배운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활동 지원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첼로를 배울 기회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 감수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못할 거다,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또 시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는 꼭 장애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라는 게 있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지 아니면 욕구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욕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가 위대한 탐험가잖아요.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항해를 하다 보면 어딘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콜럼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항해를 하면 저기 무언가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항해를 떠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대를 발견하는 훌륭한 일을 해내고 돌아왔습니다. 콜럼버스가 훌륭한 일을 해내고 돌아오니까 콜럼버스를 걱정하고 우려했던 몇몇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두고 시기하고 수군거렸어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콜럼버스가 시드를 발견한 일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배를 타고 쭉 항해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수군거리니까 콜럼버스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달걀을 하나 꺼냈습니다. 달걀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달걀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무도 이 달걀이 넘어지지 않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콜럼버스가 달걀이 밑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달걀이 밑부분을 잘라서 세우고 그 다음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방법을 알고 나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방법을 알기 전에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인지 쉬운 일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내를 발견하는 일이 배를 타고 하기만 하는 일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처럼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신들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전환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저도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데 cello를 연주하고 또 저는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아까 전에 소개를 했죠. 검도도 하고 또 기자로도 일하고 진짜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해내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저 스스로도 할 정도로 제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장애 감수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장애 감수성을 가지게 되면서 저도 시도도 하고 도전도 해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 같아요. 또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아까 고민숙 학과장님이 잠시 소개해 주셨는 것 같던데 아까 저도 힐러 킬러처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눈하고 귀에 장애가 없었습니다. 비생이온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장애가 없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눈에 시선경 위축이 왔어요. 시선경 위축. 근데 우리 몸 구조가 신경 구조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경 구조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신경 위축이 오고 그다음 청신경에도 같이 자극을 주는 바람에 청각장애도 같이 가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하고 귀에 두 가지나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특수학교에도 보내지 않으셨고 또 일반 학교 안에 있는 특수학급에도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학급에 보내셨어요. 일반 학급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통합교육이죠. 통합학급에 보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말도 안 되는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눈하고 귀에 장애가 있는데 저한테 아까 공무 시험을 준비할 때 정당한 표현 제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애 학생에게는 정당한 표현 제공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에 대한 어떠한 표현 제공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너는 다른 애들보다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으니까 몇 배나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진짜 귀에 못 박힐 정도로 진짜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칠판에 글씨도 안 보이고 선생님 말씀도 못 듣고 학원도 안 가고 과외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책을 보면서 그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교생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거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교실, 교실에서 맨 앞자리, 그러니까 바로 맞은편 맨 앞자리를 제 자리로 지정하셨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면 이게 제가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으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맨 앞자리에 앉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데 사실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도 칠판의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칠판의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고 선생님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혼자서 책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저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맨 앞자리에 앉았고 학교 중에 자리를 바꾸더라도 제 자리는 항상 거기 고정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주입식으로 주입식으로 학생들에게 관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들리니까 너희들이 좀 배려해줘라. 특별한 혜택을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초등학생 때는 괜찮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사춘기, 청소년기에 접어들잖아요. 제가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 배려를 무조건적인 특별한 혜택이나 배려를 받으니까, 어, 왜 우리는 다채로 무언가를 하는데 왜 관찰이 쟤는 같이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왕따시키고 그때는 학교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이 5년이 제 인생에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늘 혼자였어요. 그렇게 많이 힘든 시간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만났을 때도 선생님에게 제가 눈하고 귀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1명의 담임 선생님이 제 자리를 맨 앞자리로 지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맨 앞자리로 지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저, 그 자리를 자유석, 마음대로 앉아도 된다고 자유석으로 정하셨는데 이 자유석이라는 규칙에서 저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1년 동안 늘 맨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어요. 교실 뒷문, 교실 뒷문 제일 뒷문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았던 거죠. 구석 뒷자리에 앉았던 거죠. 내 앞자리에 앉아도 칠판을 끝이 안 보이고 선생님 말씀 못 들으니까 맨 뒤에 앉아도 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석이라는 규칙에서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영어를 담당하셨어요. 영어를 담당하셨는데 첫 번째 영어 시간에 첫 번째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말고 학생들을 보니까 몇몇 애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갑자기 손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손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3학년 학급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손을 드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한테 등짝을 한 대 맞아야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손을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듣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네, 가장 마지막에 손을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제가 못 들어볼까? 근데 저는 뭐 지금 뭐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뒤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제 옆자리에 있는 학생이. 그래서 거기를 들어보니까 반 학생들이 전부 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거예요. 영무도 모르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툭툭 치는 학생이 너 앞으로 나가라고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우물쭈물하면서 앞으로 나가니까 선생님이 가까이 오게 하려 하더니 저를 격하게 엎드리게 해서 등짝을 때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 등짝을 맞았는데 그 영어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손들어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등짝을 맞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들어 자유석 이 두 가지 규칙에서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이나 배려를 받는 게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손도로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제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도 저를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이번에도 저는 앞으로 나와서 두 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영어 시간마다 이제 계속 손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어 시간마다 계속 손도로를 하면 저는 그때마다 계속 앞으로 나와서 두 짝을 맞고 선생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안 부르고 제가 계속 등짝을 맞게 한 거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1명의 담임 선생님이 혼도를 했다면 아마 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이 나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빼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을 듣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했겠죠. 그럼 그 학생은 등짝을 맞고 나서 저를 싫어했을 거예요. 이 손으로 규칙에서 가지 마지막에 손을 들거나 나가서 등짝을 맞아야 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관장인데 자기가 맞았으니까 저를 싫어하겠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를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얼마나 영어 시간마저 등짝을 맞았을까 싶을 때 그날 또 영어 시간에 손들어를 했는데 그날 또 손들어를 해서 제가 걸렸으니까 제가 앞으로 등짝을 맞기 위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제가 나오니까 저쪽에서 다른 학생이 한 명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권장님 대신 등짝을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창이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이 학생이 제 대신 등짝을 맞았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이 되어서 그 학생에게 가서 고맙다고 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영어 시간이 되어서 또 손들어를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등짝을 맞기 위해 앞으로 나왔는데 그날은 다른 학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나와서 이 학생이 또 뭘 거냐면 선생님 제가 권장님 대신 도책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이 이번에도 저는 자리에 돌아가라고 하시고 그 학생이 제 대신 도책을 맡았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되어서 그 학생에게 가서 고맙다고 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어 시간을 될 때마다 수도라를 하면 제 대신 제가 맡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또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말고 문득 학생들을 바라보니까 학생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저도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가 스트레칭을 해주려고 허리를 폈거든요. 제 허리를 펴고 앞쪽을 보니까 선생님이 제가 앞쪽을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신 선생님이 화면 높여주세요. 화면 네. 지금 화면을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메인 앞자리에 앉아도 칠판은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맨 뒤에 앉아 있는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이 칠판에 무슨 글씨를 적고 있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PPT 공유된 화면에 이 글자를 칠판 가득 차도록 엄청 크게 적으신 거예요. 가득 차도록 엄청 크게 이 화면 가득 차도록 이 화면을 적은 뒤에 여기까지만 적어두시고 다시 학생들을 향해서 뒤돌아서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싶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칠판 쪽으로 뒤돌아서 절대기를 하나 그어서 손들어 원성하신 거예요. 저는 칠판 쪽을 계속 보고 있다가 얼른 손을 번쩍 들었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이 선생님이 칠판에 절대기를 긋는 거를 보지 않고 책을 보고 있던 학생이 처음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도장을 맞기 위해 앞으로 나왔을 때 이번에 제가 얼른 앞으로 나와서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번에는 제가 이 학생 대신 제가 등짝을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날은 제가 되게 오랜만에 등짝을 맞았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가 2005년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거의 20년이 지났죠. 지금까지 제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전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의 이 통합교육 방식은 저한테 진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구성원 중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려하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제 대신 등짝을 맡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된 거고 저는 친구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글씨를 적는 방법으로 나중에는 장애 학생도 비장애 학생 대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좋은 장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제가 또 연주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사실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첼로 연주를 라이브로 하는 게 줌을 통해서 잘 전달될지 모르고 선곡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선곡을 받아서 연주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영상은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첫 번째는 노서연의 만남이고요. 만남은 작년에 제가 두 번째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저에게 건배를 가르쳐 주셨던 관장님과의 만남을 기념해서 특별히 노사연의 만남을 연주했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랑으로 있죠. 사랑으로는 작년 두 번째 연주회에서 앵콜로 연주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만남 사랑으로 연주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기 아까 만남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 관객들이 멍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제가 장애인식에서 교육을 가고 또 연수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지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또 연주가 끝나거나 그 순간에 박수를 친다거나 그런 소리가 제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듣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제가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에 첫 번째 첼로 콘서트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 거기에 콘서트에 오는 사람들이 다 저희 연주를 보고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2023년 첫 번째 첼로 콘서트를 하기 위한 그 연주의 장소에 사전 답사를 갔을 때 지원해 주시던 분에게 지원해 주시던 분에게 관객석에 가서 앉아보고 핸드폰에 손전등 있잖아요. 손전등 불빛을 켜서 흔들어 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저시력으로 그 손전등 불빛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에게 더 야광 응원봉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 대신 응원봉에 불을 켜서 흔들어주면 제가 그 불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안내해 드렸던 거예요. 또 연주회를 제가 진행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곳에서 응원봉 불 켜주시고 또 첼로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서 불 켜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어디에 앉았는지 확인하면서 이런 응원봉의 불빛을 통해서 관객들하고 교감하면서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청년은 오늘 또 첼로를 연주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보이시죠? 네, 작년에 책을 출간한 건데 제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소소한 꿈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첼로 콘서트를 하는 거고 그냥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서 시청자 장애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를 책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출간하게 된 거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출판사 대표님이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원고를 받아보시면서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해드린 이웃과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손으로 이야기 이런 것도 담겨 있지만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슬프고 어둡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웃기기도 하고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담담하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소소한 일상이지만 저는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저한테는 다 에피소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담겨 있고 또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그 장애 감수성을 조금이라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서점에는 없거든요. 서점에 방문하면 서점에는 없고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어요. 니슨 24,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서점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살 수 있고 저게 오프라인에 방문하면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때 제 별명을 생각하면 밥반찬이라고 하면 제 이름을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인데 괜찮은 권찬이라고 하면 또 제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죠? 괜찮은 권찬이는 아까 강의 중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 연주의 영상들도 있고 또 제가 수어를 하고 있는 영상이나 시청자 장애인으로 소소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담겨두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 보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지금 마지막 화면인데 여기 화면은 검도하고 있는 그림이죠. 검도하고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제 소개를 들으셨을 때, 아니, 아빠를 보는 것도 어렵고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첼로를 연주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검도도 어때요? 검도도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검도를 하려면 실제로 진짜 타격을 할 때 죽도를 잡고 진짜 정확한 위치에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머리, 머리랑 손목, 그리고 허리, 각 정확한 부위에 타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호구를 하고 있으면 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타격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대론하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가늠하고 타격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보통 검도를 할 때는 기합을 엄청 크게 해요. 기합을 크게 하면서 상대방도 기합을 하면서 자기가 머리 칠 거면 머리를 친다고 알려줍니다. 머리를 친다고 하면 머리 말하면서 치고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머리를 치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방어하는 걸까요? 이렇게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검도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는 첼로 이야기를 주요 콘텐츠로 하면서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검도 이야기도 콘텐츠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검도 이야기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검도 이야기를 여기 마지막 페이지로 놓을 거예요.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못할 거다,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을 거예요. 두 마리의 개. 넌센스인데 뭐냐면 선입견, 편견입니다. 장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선입견, 편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입견,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첼로 선생님 그리고 검도관 관장님 이런 좋은 분들 덕분에 저도 저희 재능과 능력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 그리고 보여드린 첼로 영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손으로 이야기를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가 있게 해준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학과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공익수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대구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사회복지 전공 과목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을 들을 때 당시에 담당 교수님이 고민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인연을 이어올 수 있게 된 거고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민수 교수님이 결혼하실 때 제가 가서 첼로 연주도 했었어요. 그만큼 돈독한 관계이고 교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테스트를 할 때 제 노트북이 줌 시스템이 잘 안 되어서 핸드폰으로 해야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노트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여기